거예요? 어, 아유, 안 켰다. 된다. 하나, 둘, 셋, 넷. 하이로 놓지? 하이로? 하이하고, 로우를. 네. 마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웅거리네, 우웅. 하나, 둘, 셋, 넷. 찍기 전에. 반갑고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여기 내려온 게. 시험제도 바뀌고 처음 내려와요. 그 이전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 교육학위 선택 과목 대구는 서울에서만 강의를 했고요. 이제 필수 과목이 돼서 내년도부터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대학에서는? 제가 좀 레벨을 한번 보게요. 그 생초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교육행정직 선택하셨어요? 교육행정직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행정직 있잖아요. 교육행정직 되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큰데? 그러면 제 강의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합격하면 어디로 가요? 근무를 어디서 해요? 네, 근무를 어디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행정실? 학교 행정실? 학교 행정실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처음엔 그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많이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단설 유치원에도 갈 수 있고요. 요즘은 유치원도 커져서 이제 공립화되면서 유치원의 회계 업무 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파견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는 게 기본이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괜찮긴 한데, 중학교가 제일 힘들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행정청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있어요. 충남도 교육청. 그리고 산하에 광역시도 말고 기초시군구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지원청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지원청에 배정이 되면 그 지원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원청 배정을 또 잘 받아야 돼요.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 좋아요. 근데 그건 운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뭐 합격선이 높다고 그렇게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디에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끝인가요? 직속기간이 있어요. 직속기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수원. 충남교육청에 연수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수원이 있을 거예요. 연수원 아니면 평생학습관, 그리고 도서관. 그 다음에 또 학생문화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직속기관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도 근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무지가 지방교육행정직에 합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국가직을 지원하는 분들은 국가직은 이제 주로 이제 학교는 국립학교죠. 국립학교. 그리고 대학도 근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구기관이나 또는 교육부 이렇게 근무할 수 있죠. 근데 국립이 좋은 점은 승진이 빠르다. 왜냐하면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특성상 승진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임용 준비하다가 교행으로 돌아선 분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임용은 7급에서 출발하죠? 여러분은 9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9급에서 9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게 교육행정직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미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 후배들도 얼마 전에 명예퇴직했어요. 그러니까 62세가 정년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거죠. 그게 명예예요, 불명예예요? 물론 학교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은 연금 줄 때쯤 돼서 그만두는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불명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다가 열심히 가르치다가 너무 흥분해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명예퇴직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죽음.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학생 지도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생님을 밀어서 넘어졌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가볍게 이렇게 머리를 건드렸는데 뭐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인권위에 폭력교사라도 그렇게 청원을 했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이 되게 많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죠. 또는 장학사가 되지 않으면. 요즘 장학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원래 교원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신분이 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방직이 되면 지방직 공무원이고, 그런데 장학사들은 전직이라고 해요.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고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게 전직이에요. 장학사 시험이 따로 있어요. 전문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학사하고 장학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2014년도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장학사들이 되게 반발했어요. 왜냐면 신분이 위태로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공무원은 총량제예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5급을 200명 5급을 승진시키겠다. 그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TO를 전문직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직이 5급으로 승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참 서글퍼요. 제가 17개 이런 지방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회계본이 싸움에서 소위 이제 정교조라는 그러한 교사 조직에게 밀린 게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직을 강의하고 예전에는 교육행정직 되게 좋다. 제가 교사도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은 감히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교육행정직이 지금 한쪽은 좀 과도기적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은 시작은 미묘하지만 끝은 창대하다고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6급으로 그만두는 거죠. 6급. 최악의 경우에.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9급에서 출발해서 한 2년 정도 되면 8급. 그 다음에 3.5년 정도 되면 7급. 그래서 한 5년 되면 교사들하고 똑같아져요. 7급. 근데 보수는 적죠, 물론.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반직은 재원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세, 시도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앙 의존적인 그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뭐 복지수당 이런 것들이 적어요. 다만 좋은 건 있어요. 해피하죠, 해피. 응? 그러니까 뭐 학교가 무너질 일 거의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반직은 비 오면 걱정, 수해 피해 나지 않을까, 눈이 와도 눈 쓸러 나가야죠. 그런 좀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네 장치 다 참여해야죠. 뭐 경로잔치 뭐 이런 거 다 참여해야 되니까. 교행직은 그런 게 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한 40대 되면 6급,
30대 후반부터. 그리고 50대 되면 5급. 그리고 5급에서부터 4급은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5급으로 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커리어라고 하죠. 경력 개발이라고. 인적 자원 개발 중에서 그 경력 개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9급에서 시작해서 9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 내지 40%는 5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근무 성적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5급이 되면 4급, 상급까지. 그러면 교원이랑 비교해보면 5급이 되면 행시 패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관보다 높아요, 급수가. 그래서 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은 교감하고 맞먹죠. 물론 이게 직렬이 다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4급이 되면 서기관인데요. 5급은 사무관이고 4급이 되면 교장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급으로 올라가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4급으로 승진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급까지 올라가면 최고죠. 상급 하면은 상급, 그리고 2급까지 돼요. 2급은 뭐라고 부르지? 정말 고위공무원이죠. 근데 그게 시도마다 2급이 있는 시도가 있고 없는 시도가 있고, 충남은 아마 없을 거예요. 2급은 서울은 있어요. 정덕 도서관장이 2급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이 4급이니까 2급은 엄청나지.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죠. 올라간다는 재미.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직은 그런 점에 묘미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학교에 근무할 때가 좀 힘들어요. 여러 군데에서 치이죠. 공무직도 있어요. 예? 예, 공무직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거기는 민주노총 산하예요. 그러니까 맨날 투쟁하잖아요. 노조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그런 거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서글플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1년, 2년, 3년 합격했는데 수당이 적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책임은 많고, 근데 그분들은 승진은 없어요. 여러분은 승진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만 견뎌보세요. 가자마자 바로 그만두지 말고. 제일 편한 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는 거고 배 밖으로 나오면 고생이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험이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직렬마다 모두 응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나만 응시할 수 있죠. 교행이면 교행, 일반직이면 일반직. 근데 내가 여자분들은 교행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그게 그 직업 환경상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커리어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학교라는 조직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라는 조직이 나에게 흥미로운가?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흥미있는가? 홀랜드라는 학자가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이, 이 직업이 나의 성격에 맞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성격. 그리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뭔가 비슷하죠.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이 흥미예요, 흥미.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선생님들은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야겠지만, 여러분은 아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교육학이라는 과목, 이런 것들이 흥미가 있어야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그런데, 나는 그냥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아무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견디기 힘들죠. 그거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고 또 그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이 어떻게 60세 정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되는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제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학 개론 7급은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교육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가. 제 책에 차례를 중심으로 제가
특히 우리는 학문, 뭐 석사, 박사 하기 따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시험에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표는 몇 점이다? 100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표준 점수가 아니라 같은 교육행정직을 지원해도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선택 과목이 달랐잖아요. 이제는 선택 과목이 똑같아. 선택 과목이 없어졌어요. 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5과목 중에서 3과목 만점 맞으면 거의 합격입니다. 99% 합격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최소한 2과목 정도, 아니면 3과목이 90점 이상? 그걸 이제 저는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2과목 정도는 여러분이 늘 90점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평균은 시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80에서 85. 이제는 뭐 표준 점수, T 점수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원점수로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할 게 내가 약한 과목이 하나 있다. 그래서 꽈락을 맞으면 안 돼요. 원점수 40점 이하죠? 40점 미만, 40점 미만. 그래서 합격했는데, 평균으로는 합격했는데, 꽈락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영어를 꽈락을 많이 하죠. 영어를 뭐 35점 맞았다. 한 문제만 더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85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직.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거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 전략 과목, 늘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과목 몇 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학이다 하는 거. 교육학은 될 수 있고요. 뭐 다른 거 잘하고 교육학을 그냥 플러스, 그러니까 점수가 최악이 안 나오도록 뭐 이렇게 전략을 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뭐 한 80점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해서 80점 정도 맞으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최고 100점, 최저는 한 90점. 이런 목표로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저랑 1년 하면은 최소 80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육학이 행정학처럼 되게 방대해요. 그냥 모든 현상에 교육만 붙이면 돼요. 경제, 교육, 정치, 교육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죠. 지저분하게 이게 예전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한 2회 정도가 인사혁신처에서 시도교육청이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되기 이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시험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진장 바빴죠. 예를 들어서 충남 끝나면 그 다음에 부산에서 또 시험 보고, 부산 끝나면 대구에서 보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드니까 이제 공동 출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공동 출제하다가 또 부담이 되니까, 이제 교육과정평가원, 그 다음에 이제 인사혁신처, 이렇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평가원은 임용시험을 주로 출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일반행정직하고 교육행정직이 다르게 나와요. 예? 근데 인사혁신처로 가니까 시험 문제가 조금 지저분해졌다거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점에서 지저분하냐면은 사이드에서 나온다는 거지. 응? 그런 게 지저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변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교육학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어렵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응? 뭐 예를 들자면 잘 다루지 않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거에서 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출제할 때 고려는 해요. 뭐 교육행정학이 좀 그러면 행정학에서 배우니까 교육행정학에서 다루지 않아도 풀 수 있겠거니 뭐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개가 내가 배운 거니까. 정답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가 배운 거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자.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맞추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인사혁신처가 이제 올해 시험을 보면 조금 변별력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일찍부터, 저는 공부는 일찍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뭐 이제 7월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니까 교육학을 기본적으로 잘 다지면 우리가 3개월 과정인데 그럼 이론을 7, 8, 9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기출문제로 가죠. 그래서 10, 11, 12 기출문제. 이 두 가지 과정은 필수예요. 근데 그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선생님 저는 하나만 들을래요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론보다는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리가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이론이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지 이론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풀면 이론을 또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과 문제를 결합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출문제를 보면 최소 80점은 맞아요. 그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조금 문제를 문제 출제위원들이 제대로 된 문제를 내면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90점 정도는 나오고요. 여기서 90점 이상, 저는 90점 정도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이제 100점. 이 100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응용력, 배운 지식과 이론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1월이 되면 뭐 핵심 교육학이라고 해서 제 책이 이론서는 3권이 있거든요. 이 정통교육학이 있고 이걸 압축한 게 핵심 교육학 한 권. 그걸 또 압축한 게 끝장교육학이라고 있어요. 끝장교육학은 문고판으로 여러분이 들고 다니기 쉽죠. 근데 끝장교육학으로 마저도 80점은 나와요, 최소. 거기다 핵심 이론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나는 다른 과목 잘하고 교육학만 망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장교육학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리고 핵심 교육학이냐, 교육학이냐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 교육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핵심을 아니면 바닥이라면 정통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정통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핵심을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론을 아는 것보다는 이론을 매개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부터는 전체적인 일정은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대비하는 문제풀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럼 이제 교육학개론은 20문제인데 그 20문제, 또 교육학개론에는 어떤 내용들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챕터 내용들이 어느 만큼 출제 비중이 높은가, 그런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를 보시면 1권, 2권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1권에서 제일 핵심은 교육심리학이에요. 2문제 내지 4문제가 나와요. 2권에서 제일 핵심은 교육행정이에요. 13장이죠. 그래서 6장과 13장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행정은 4문제에서 많게는 6,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장과 13장만 알면 반을 맞아요. 굉장하죠? 그 2개만 잘해도 되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교육학은, 제가 이 책을 편집할 때 1장부터 3장, 교육의 이해부터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는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교육학으로의 초대, 교육학으로의 입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4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저는 내용을 구성했거든요. 4장 교육 철학, 교육을 왜 하는가, 목적론이에요. 그 다음에 5장 교육과정, 콘텐츠, 교육의 내용, 목표, 내용, 그리고 6장 교육 심리학부터는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 그리고 7장이 교수학습 이론이죠. 그리고 8장은 교육공학인데요. 교육공학은 매체예요, 매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 시청각 매체나 요즘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법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면 학교는 크게 교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가 돼요. 교과 외 활동을 포괄하는 게 생활지도예요. 요즘은 이제 생활교육이라고도 하죠. 생활지도의 가장 핵심이 상담이다. 상담. 그 다음에 교육활동의 마지막은 뭐예요? 교육활동이 과연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이죠. 이게 평가예요, 평가. 평가도 되게 중요하죠. 교육의 프로세스 중에서 마지막 프로세스니까. 예. 자, 요게 바로 이제 교육학의 몸통이에요. 4장부터 10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은 이거는 이제 그러한 학교 교육의 몸통을 서포팅, 지원하는 영역이에요. 자, 11장은 통계. 통계는 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수를 통해서 이해하면 확실한 이해가 되죠. 과연 여러분의 교육학 실력이 얼마일까? 잘한다, 중간이다, 잘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100점이다, 80점이다, 50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죠. 그래서 교육 현상을 수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분야가 통계예요. 네, 통계. 그 다음에 연구가 있죠. 연구는 문제 해결적인 과정을 연구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이런 문제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행정이죠. 여러분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교육을 서포팅하는 게 바로 행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행정이 여러분의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시험에 출제하는 출제 교수가 교육 행정학 교수라 그래요. 응? 교육 행정학 교수는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가 전공 분야를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을 망치는 게 행정학 교수들. 응? 작년까지만 보세요. 공무원 전 직렬에 필수 과목이 뭐가 들어갔어요? 행정학이 들어갔죠. 전 직렬에.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폭력이에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행정학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아부하면서 행정학을 그냥 필수 과목으로 쫙 한 거야. 응?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여러분 교육행정직 공무원 되는데, 뭐 사회, 수학 이런 거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년도부터 정상화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면 교육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아까 지금 교육행정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교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원들이 장악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식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그래도 임용고사 볼 때 교육학을 보잖아요. 자신들이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임용고사 문제를, 논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교육학적 지식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맞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 때문에 교육학 선택 안 하고 교육행정직에 들어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뭐 학문중심 교육과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위상도 여러분들이 진입하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학원에 나와서 강의할 때 이런 마인드. 교육행정직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된다.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마인드거든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이걸로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고, 그 여러분 나름의 그러한 전문적인 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발상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되고, 또 여러분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루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제3의 교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설, 여러분들이 만드는 환경,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뭐 한옥집에 사느냐, 아니면 뭐 빌라에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또 아파트에 살아도, 뭐 5평짜리에 사느냐, 200평짜리에 사느냐, 생각이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했죠. 인간의 의식이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엄마도 맹자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 옮겼잖아요. 교육은 환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선, 여러분이 이제 교실을 어떻게 꾸며주는가, 학교를, 개교 업무를 맡으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런 거가 거기 사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교육학을 알아야지. 그죠? 모르는 경우에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알면 더 공간의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의 설계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교육행정의 여건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교육행정직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위상을 교사들이 지금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영역이 뭐냐면 회계예요. 또는 감사예요. 이런 걸 전문적인 장학사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 교육의 담론이 미래교육이거든요. 미래교육을 선생님과 장학사들이 주도를 해요. 행정은 그냥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의 그러한 고유한 정체성,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가로서, 교육행정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런 걸 못해요. 선배들이 지출세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파편화됐어요. 정교조나 교사 집단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정교조도 있고, 뭐 서울교조도 있고, 교사 노동조합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직은 노조가 있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어요. 개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학교 가면 이러려고 내가 교육행정직 선택했는가? 그러한 후회도 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버티세요. 그거 학교 가자마자 3일 만에 그만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텨보시고,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정말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나오시면 되죠. 저도 학교를 그만둔 게 40대 초반에 그만뒀으니까,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교직 한 22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실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실력으로 되는 분들은 10 내지 20%고요. 나머지는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도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이 안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죠. 제가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과 같은 20대나 30대 뭐 초반이라면 저도 아마 시험에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살벌한 경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만나는 그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저절로 공무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좀 경제도 좋았고 그러한 직업 선택하기가 좋았죠. 여러분들은 힘들잖아요. 뭐 이제 기계로도 막 대치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끝났다고, 시험 안 됐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제가 한 30대, 40대까지 엄청나게 좌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응? 여러분, 현실이 괴로울 때는 하루가 여삼주, 3년 이상이죠?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 가서 행정실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신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가 던진 명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한다면 어차피 소수를 뽑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는 다수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주의시나 이 능력 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은 주역에서 보면 한 3번의 운이 있어요. 바뀔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세요. 그게 20대가 아니라도 40대, 50대, 너무 긴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갈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본다면 인간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학을 배우면서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자신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학을 그래도 공부를 하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심리학 배우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최악을 안 만날 수 있어요. 최악을 만나는 것도 정말 아무리 합격해도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우울해요. 나도 우울하죠.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해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해피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일과 사람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제 후배의 그 딸이 외동딸인데, 그렇게 해도 운이 풀리더라고요. 대기업, 정말 이름만 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대기업 그 첫째하고 결혼했어요. 인생 대역전이죠. 대역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긴 인생의 한 점입니다. 근데 그 점이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도 이 나비 효과라고 그랬죠? 이것이 어느 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몰라요. 그만큼 인생이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또 강의 지금은 이제 좀 힘이 들어서 전국을 못 가지만 필수일 때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까지. 그래서 저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강의를 다 했어요. 9급에서 5급, 7급, 그 다음에 임용, 장학사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단언컨대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에서 대학교 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말빨이 늘은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응?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으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남 앞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 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저와 함께 하는 뭐 3개월 또는 1년의 시간들이 여러분 긴 인생의 하나의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현재에 충실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네.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나중에 도움이 꼭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교육학 이제 주로 이 챕터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교육 행정직에 대해서? 아무거나 좋아요. 없어요? 아직도 막 망설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 선택한 건가? 다른 직렬로 가면 안 되는가? 그런 건 없어요? 뭐 첫 시간부터 질문하는 게 좀 그렇다, 그죠? 네. 학교가 힘드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이죠. 왜냐면 행정실장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교감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 공간을 이동할 수 있잖아요. 수업하려면 애들하고 막 스트레스 풀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풀 데가 없어요. 행정실밖에 없잖아요, 행정실. 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정말 이제 인간이 왜 좋은가, 왜 싫은가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싫어. 그리고 90년대생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 기성 공무원들이. 여러분 MZ세대라고 하잖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럼 물론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그런 인식들이 지금 팽배해요. 그런데 뭐 이제 조금 아주 작은 사건이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행정실장님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그럼 피곤하잖아요. 왠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직장 하루하루 일어나기도 막 힘들고 막 가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드는 거죠. 일은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배우려면 다 배우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은 있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하거든요. 나 일 못해. 이렇게 주장하면 아예 일을 안 주니까. 그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거 갖고 평생을 살 건데 내가 주어진 이 일도 안 하려고 하면 그 남은 60세까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일은 적극적으로 배우는 게 좋죠. 그리고 학교를 알아야 여러분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가도 행정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 완전히 실현되는 게 학교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는 거 여러분이 뭐 힘들어도 조금 견디는 게 필요하고 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 교육지원청에 가도 도움이 돼요. 처음에 힘들어요.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곳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일지망이 집과 가까운데 했으면 좋은데 막 멀리 보낸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조금 견디시면 2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동하는 게. 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저를 알아두셨다가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제 제자들이 교육청에 다 있어요. 그것도 4급, 5급으로 다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을 편한데 여러분 행정실장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감사 나가라고 할게요. 제가 그런 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네, 그러면 10분간 쉬고요. 수업할게요.